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백테클의 최진봉입니다.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쭉쭉 잘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요즘 미디어 백테클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다. 특히 문희정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와 관련해서 좋은 소문 들으시면 혼자 듣지 마시고 그냥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댓글에 보면 문희정 평론가 너무 칭찬이 많아서 문 하나 보러 왔다. 네. 문 하나가 다 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는 숟가락만 얹고 있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가 다 합니다. 준비부터 발표까지. 제가 그래서 편해서 이 프로를 좋아합니다. 별로 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자꾸 더 하자고. 하나 더 하자고. 제가 하나 더 하자. 그렇게 제안했는데 안 하겠다고. 네.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원투로 하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스픽스의 메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희정 아나운서의 도움이었다.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도 활기차게 저널리즘을 올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된 참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는 끊임없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님. 네.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머릿속으로 우리 교수님 칠순잔치도 여기서 해야 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칠순 아직 60 안 됐거든요. 그래서요. 아무튼 교수님 칠순잔치를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참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도를 찾아내는 게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호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방사성 캡슐을 호주가 사막에 떨어뜨렸어요. 배달하는 과정에서.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정말 그 조그마한 캡슐을 찾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언론 보도 중에서 제대로 된 보도를 찾는 게 마치 저것과 같구나. 왜? 그 사실 방사성 캡슐이 굉장히 위험해서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근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사실은 그 방사성 캡슐이 떨어진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많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언론 종사자분들은 아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라든지 고민 없이 기사를 쓰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 해악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를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 조목조목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의 정말 정신 건강을 갉아먹고 우리나라를 퇴보시키는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지금의 언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칼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들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검언 카르텔과 법조 기자단 그 일원인 한겨레라는 제목으로 전지윤 사회운동가께서 쓰신 칼럼입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겨레 간부도 포함이 됐다.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셨고 상처도 받으셨죠.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이 안에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이제 오늘날 많은 언론사들을 대형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런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언론을 이익 추구 수단이나 로비 창구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저희가 이 부분 지적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주류 언론들의 논조와 편집 방향들이 상층부 엘리트들의 정서와 관점을 반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KBS의 홍사훈 기자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요즘 입사하는 기자들만 봐도 외고 출신, 특목고 출신, 강남 8학군 출신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문대 출신으로 언론고시를 패스한 기자들이 비슷한 경로와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 엘리트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처럼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대학들 가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당연히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종, 특히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직종에 가는 개천에서 난 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사실은 좋은 대학들에 가는 비중이 외고나 특목고, 소위 강남 8학군, 좋은 집안에서 나서 사교육을 잘 받은 예.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쪽에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또 직업을 가져도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직종에 많이 분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참 이상하다. 소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이유가 뭘까? 예. 알고 봤더니 성장 과정에서부터 서민들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로 많이 모여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과 언론이 왜 이렇게 짝짝꿍을 잘할까? 심지어 언론이 검찰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 칼럼에서는 강남 8학군과 명문대를 거쳐서 사법고시를 통과한 검사와 언론고시를 통과한 기자들의 네트워크가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왜? 그들이 걸어온 경로가 성장 환경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도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누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잖아요. 예. 언론도 똑같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 검찰과 언론이 손잡고 누군가는 덮어주고 누군가는 파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좌표를 찍고 언론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받았으면 잘못이 없어도 누구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겨레와 경향도 사실은 우리가 시작은 진보 언론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언론을 크게 구분할 때는 한겨레와 경향을 진보 쪽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사실은 많은 진보 시민들이 물음표를 표시한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이상하다 논조가.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안 그런 게 있어. 도대체 얘들 왜 이러지? 얘들 출발이 진보였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결국은 한겨레와 경향도 이 안을 구성하는 기자들의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족벌 언론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장 진보적인 시민들과 언론이 반대,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극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도 그렇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도 저는 떠올려 보면은 경향과 한겨레가 특별히 진보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히 족벌 언론들하고 한겨레 경향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언론사를 구성하고 있는 기자들, 그들과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 예. 특별히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결국 이제 검언 카르텔 또는 뭐 유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장 그렇죠. 배경이 비슷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사회 상류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선택된 어떤 소수의 그룹 안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그 배경이 결국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예. 결국은 그 진보라고 표방하던 한겨레와 경향 역시도 광고주의 압박에서 그 수익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칼럼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어요. 한겨레가 처음에 기대를 모으며 지지를 얻었던 시절의 핵심을 돌아보자. 예. 족벌 언론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고 검찰과 언론의 기득권에 맞서는 과감한 용기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족벌 언론과 포털 권력의 온갖 기사들을 보고 분노한 많은 이들이 한겨레에도 실망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찾아내서 거기서 벗어나는 데에 길이 있다.
이 길을 어떻게 경향과 한겨레가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찾는 거 필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못 찾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외부적인 힘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론사에 외부적 힘이 가해진다고 하는 뭐 외부적 힘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 외부적 독자, 힘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독자, 시청자, 독자. 이런 분들의 압력이죠. 맞아요. 근데 그 압력에는 한 번도 구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고민이 돼요. 그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그럼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과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음. 우리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고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제 영국 가디언의 논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가디언지 같은 경우도 광고나 어떤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언론사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가디언은 앞면에 떠요. 우리는 정말 순수한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언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정도를 여러분이 후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걸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유수의 언론도 그 고민을 계속 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디언이라는 정체성, 진보, 비판 가장 앞장서 있고 가장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언론들도 사실은 그 고민을 했어도 벌써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들 중에서 그 고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뒤늦게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언론들 있죠.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시민 언론의 모습으로 출발한 곳들. 그곳들은 오히려 그런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스스로 그렇게 수익 구조를 찾아내고 그리고 어느 곳으로부터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오로지 시민들의 눈치만 보고 독자들의 눈치만 보는 그 언론사야말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뭐 후원도 그렇고 또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 관점으로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시도했던 몇 번 있었잖아요. 뭐 RTV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국민 TV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자율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 문제점 보고 오신 거죠? 네, 저는 진짜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보면서 항상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다들? 너무 조심스러워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보도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보도를 할 때는 유독 이렇게 언론사들이 조심스러울 수가 없다. 심지어 부속실 없애지 않았습니까? 영부인의 어떤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안 하겠다, 공식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2부속실 없앴어요. 근데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업무 일정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사진들로 언론 보도들이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언론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보이콧을 하는 모습을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도대체 김건희가 성역인가?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김건희 씨 관련 보도는 이렇게도 조심성을 가지고 보도를 할까? 저는 이 조심성 10분의 1이라도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향해서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니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조심을 했느냐. 정말 다른 보도와 차이나게 다른 부분들이 김건희 씨 보도입니다. 이번에 그 김건희 씨가 저는 이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만났어요. 그 만난 부분과 관련돼서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if 김정숙 여사가 이런 식으로 만남을 했다. 나 할 거고 했고 이런 얘기했어라고 했을 때 과연 언론 보도가 지금처럼 이런 뉘앙스로 나올 수 있었을까? 안 나오겠죠. 예. 비판적으로 나오겠지. 엄청 물어뜯기 바쁠 겁니다. 뭔데 만나냐, 뭐 네. 정치에 관여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영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하느냐까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나 친절하게 네. 저는 이분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영부인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예. 자, 중앙일보가 김건희 여사 여성 의원들과 두 번째 오찬 총 21명 다 만났다. 아우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서 네. 제가 이거 중앙일보 거를 가져왔지만 사실은 뒤에 가져온 것들은 헤드라인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네. YTN 김건희 여사 여성 의원들과 두 번째 관저 오찬, TV조선 김건희 여사 여성 의원 초청 오찬, 사흘 간격 21명 모두 만나, 서울경제 김건희 여사 여성 의원들과 또 오찬 21명 모두 만났다. 자, 요게 왜 제가 이것만 소개시켜드린 거냐면 안에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에서 크게 갖고 벗어나지 않는 있었어요? 만났고 참석자 간 대화 내용 알려지지 않았고 예. 이 자리는 김 여사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여성 의원님들만 따로 한번 모시겠다 말하면서 성사가 된 거고 예. 그러면서 이 김 여사의 정치 행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을 두고 대통령실은 관례적 만남이다 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간 대통령 부인들이 정치인들을 초청해 식사 대접을 해왔던 것의 연장선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네. 대통령 부인들이 네. 관저로 예를 들면 의원들 초청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혼자만 만나진 않았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네. 대통령과 함께였어요. 그렇죠. 항상. 근데 지금 혼자 만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네. 없습니다.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네, 요 내용 다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꼈었기 때문에 받았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받아쓰기만 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받아쓰기까지는 네. 그것도 꼴 보기 싫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어디냐? 예. 아주경제신문 김건희 여사 여성 의원들과 단체 오찬 21명 전원 눈도장. 예. 자, 그러면서 예.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거 똑같죠? 예. 저는 이거 보도자료에 이런 것까지 다 넣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가 다 똑같이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주경제신문은 다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서 40%대 안정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냈다는 분석이다. 뭘 떨쳐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데. 저는 이 문장이 얼마나 웃기다고 생각하냐면 이 기자분은 어떻게든 쉴드를 쳐주고 싶었나 봐요. 3, 네. 40%가 안정됩니까? 다른 기자들하고 다르게 한 줄 더 붙였어요. 여사님 저를 봐주세요. 예, 이런 느낌인데 제 느낌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30에서 40%대면 지지율 겁나? 낮은 거예요. 겁니다. 네. 이거 낮은 거예요. 이건 낮은 건데 이걸 안정대에 들어서면서 무슨 안정대 이거 불안한 거지. 사실은 지지율이 이 정도 이따구로밖에 안 나오는 거는 잘못하고 이따구로? 있다. 예, 잘못하고 있다. 부정 비율이 2배 정도 되잖아요. 네. 훨씬 높잖아요. 훨씬 높아요. 예. 그리고 이 정도 지금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앞에 문재인 대통령 경우였다면 우리가 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보도도 음. 한 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예. 40%를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낮다. 낮다고. 예.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너무 웃긴 게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김건희 리스크를 떨쳐냈다라는 건 도대체 누구의 분석입니까, 기자님? 아이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김건희 리스크는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무슨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특검하자고 민주당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재판에서는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 나오고 있죠. 최근에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하고 또 주가 조작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 나오고 있죠. 그거를 제가 뒤에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저는 이 그 연합뉴스의 헤드라인도 되게 웃겼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 여성 의원들과 두 번째 오찬. 그러니까 사흘간에 나눠서 이제 10명, 11명 이렇게 한 거예요. 21명 전원 참석 완료. 아우, 다 오셨어요. 예, 이거 저는 이 의미가 되게 뉘앙스가 예. 무슨 의미일까? 참석 완료. 예. 여사님이 부르면 달려간다. 요 의미일까요? 예. 그러면서 뉴스 네, 예. 노래가 생각나요. 10분 내로라는 노래. 김연자 선생님의 10분 네, 내로. 10분 내로. 예. 예. 부르면 달려갑니다. 전원 참석 완료했고요. 눈도장 찍었고요. 뉴스원에서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김 여사 2주 연속 여성 의원들과 오찬. 대화 내용은 함구. 자, 이 대화 내용을 함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뭡니까? 저는 이 첫 번째 사흘 간격으로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나온 보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김건희 여사의 첫 단독 오찬 연애담에 치우친 보도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짚었는데요. 자, 27일에 한남동 관저에 처음 이제 여성 의원들 초청해서 오찬을 했죠. 예. 근데 대다수 보도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연애담 단순 동정 전달에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로 수집한 언론 보도가 총 49건인데요. 그중 14건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연애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해진 잠바를 입고 왔는데 김 여사가 그걸 보고 소탈함과 아련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윤 대통령을 구제해 줄 사람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온갖 뉴스들이 다 이 관련해서 예, 이런 내용들을 막 덧붙입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났다는 게 뭐냐면 저는 짜증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은 가스비 때문에 폭발이 일보 직전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유럽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네. 영국에서는 성인 4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식사를 거르는 정도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80대 할머니가 난방을 할 건지 음식을 살 건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직 가스비 폭탄을 맞기 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너무 슬프다. 근데 지금 그게 우리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온 국민이 지금 폭탄 맞아가 정신이 없는데 예. 지금 한가하게 예. 니들 연애담 듣고 있게 생겼냐고요. 그런데 뭐가 좋은지 세상 저는 문득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한남동 관저의 가스비는 누가 결제하는 걸까요? 그 국민 세금으로 하겠죠. 그럼 거기는 추울 리가 없겠네요. 그러겠지. 춥겠어요? 화가 납니다. 예. 예, 아무튼 그러면서 이 김 여사의 어떤 단독 오찬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비판을 하는 그런 보도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니들 지금 심각하게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분명히 옛날에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배우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네 입으로 밝히지 않았느냐. 예. 영부인이란 표현 쓰지 말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뭡니까? 기사에도 영부인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한 보도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걸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함구. 어떤 얘기했는지 밖으로 내지 마.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미디어 오늘에서 마지막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의원이 27일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엠바고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 엠바고 논란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교수님. 네, 엠바고 논란이 뭐냐면 그러니까 행사 특히 이제 대통령 가족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죠 가족은. 네. 그 두 사람이 어떤 외부 행사를 했을 때 그 외부 행사 일정이 보도되는 것 자체를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엠바고를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여성 의원들 만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갑자기 다 삭제가 돼요. 다 일찍. 삭제했죠. 이거 대통령실에서 문제 걸었고. 그랬었죠. 포괄적 엠바고라고 문제를 제기했죠. 예, 이거 엠바고 걸었는데 니들 왜 니 멋대로. 근데 일제히 다 삭제했어요. 완전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엠바고가 대통령 부인에게도 적용이 되나. 대한민국 대통령 2명인가. 여왕님 앞에서 너무 고분고분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문제의식을 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 아무도 기사가 보도를 안 하죠. 보도를 안 합니다. 보도를 안 합니다. 유독 김건희 씨와 관련된 보도가 안 나옵니다. 뭐가 두려운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 국회의원들 2명이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아닐까요? 아, 고소당할까 봐. 진짜요? 김의겸 의원 고소당했죠. 네.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 근데 앞서서. 두 사람 다 대통령에 관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캄보디아 갔을 때 조명 썼냐 안 썼냐. 포르노 네, 관련해가지고. 그거 관련된 거. 이번에는 주가 조작 관련된 문제.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너무 뭐라 그래야 돼. 호들갑을 떨어요. 맞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천공한테 물어보시든지. 제가 정가 17범한테 무슨 얘기를 저는 살면서 네. 그 범죄자하고 별로 네. 인연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좀 뭐랄까요. 그것도 하나의 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는 거잖아요. 법적 대응하겠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누구신지. 한동훈 장관이요. 김건희 여사와 300통 이상의 카톡을 했다라고 의혹이 나왔고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던. 그렇죠. 알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팁을 알려주신 그 그렇죠. 장관님이시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피의자의 권리래요. 네. 자기가 조사받는 피의자였잖아요. 그 권리인데 뭐 내가 안 알려주는 건 뭐가 문제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면 나가서 미리 써온 진술서인가요? 그거 내고 답변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러면 제대로 조사 안 받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왜 이재명 대표께서도 피의자의 권리가 권리예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 날짜도요. 원래 조사를 하는 경찰이든 검찰이 조율을 해요, 날짜를. 원래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뭐 언론들이나 뭐 보수 언론들 그다음에 그 보수 패널 나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뭐 피의자가 자기가 날짜를 정해서 갑니까? 다 그렇게 해요. 저도 사실 고소권 하나 있는데. 조사받으러 가셨습니까? 예? 가셨습니까? 네, 저도 조율해가지고 제가 방송 없을 때. 그렇지. 그것도 가는 거예요. 네, 일반인도 저도. 그러는데 야당의 대표를 부르는데 야당 대표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엄청 바빠. 니들보다 더 바빠. 근데 그거를 이상하다고 뭐 자기가 날짜를 정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웃겨 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지. 자기들이 그렇죠. 할 때는 오케이고 야당 대표가 하면 그건 또 문제 삼고.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짜뉴스 감별사가 예. 대통령실이 퍼뜨리고 있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설사 대통령실에서 이게 잘못된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언론이 그걸 정정해주고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가지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 뉴스 보도들이 하나같이 다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에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은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은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고 주가 조작 주체와 시기, 수법에 대한 사실관계도 없으며 재판에서 증인이 해당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김 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도들이 다 악의적입니다. 헤럴드 경제도 예. 아, 그리고 예. 그 기사 마지막에 그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실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청담동 술자리가 왜 가짜 뉴스입니까?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조사 중에 있고 수사 중에 있다라고 판단을 유보한 내용인데 왜 멋대로 대통령실이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합니까? 예. 근데 너무 웃긴 게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가짜 뉴스로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아무 데도 없었죠. 없습니다. 보도대로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예. 심지어 이거 다 똑같습니다. 헤럴드 경제도 대통령실 김의겸 명예훼손 고발, 가짜뉴스 반복 공격 악의적, 동아일보 대통령실 김의겸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고발,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이 고발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 기사 안에서 이 보도 안에서 짚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김 의원이 고발을 당하게 됐고 그 예. 고발 당하게 된 근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짚어준 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으려고 합니다. 예. 예. 1월 26일자 뉴스타파와 일요신문이 정확하게 오후 8시에 같이 기사를 냅니다. 도이치 작전 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김건희.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 2차 작전 세력의 우리 기술 종목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여기에 김건희도 연루돼 있다. 예. 이 얘기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일요신문도 도이치 모터스 말고 또 우리 기술 거래에 등장한 김건희 최은순 계좌라고 떡하니 보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 보도 자체를 받아 쓰거나 또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거나 보도를 내놓는 언론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오로지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가짜뉴스,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발당했다라는 식의 보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 보도, 재판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 이 지금 언론들이 쓰고 있는 기사만 보게 되면 정말로 김의겸 의원이 가짜 뉴스를 어디선가 듣고 명예훼손을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미 언론 두 곳에서 보도가 나왔고 그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 그럼 웃기는 건 저는 이 두 개 언론사는 고발도 안 해. 맞아요. 왜 그러죠? 이 김의겸 언론사들은- 의원만 고소를 하고 이 두 언론사는 왜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며. 그러니까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판사가 이 증인하고 묻고 답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이 네.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PPT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가짜 뉴스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게 가짜 뉴스라면 예. 가짜 뉴스를 보도한 두 개 언론사부터 고발해야지. 고발해야 고소해야지. 되는 거죠. 네,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해놓고는 네. 왜 김의겸 의원만 물고 늘어지냐. 저는 이 대통령실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런 대통령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 없이 받아 써주고 있는 언론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언론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막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면 김의겸 의원이 진짜로 아무런 그 근거도 없이 얘기한 것처럼 돼버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도하려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한다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써야 그렇죠.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얘기를 안 해. 맞아요. 그게 막 문제라는 거지 말이에요. 또 심지어 이 그 일요신문도 그렇고 예. 뉴스타파도 그렇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이 2월 10일에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계좌까지 나온 김건희, 최은순에 대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언론도 거의 없어요. 뉴스타파, 일요신문 외에는 거의 없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래서 모 언론사에서 그런 기사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수사는 언제 할 건데요? 예. 그게 제대로 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사를 모든 써야지. 언론이 그렇게 도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왜 안 하냐고. 김의겸이 악의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다 도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언제 할 건데 네. 김건희 혐의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해? 네. 이게 도배가 돼야 그렇지. 되는 게 정상이라는 그게 거죠. 정상이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온 가족들을 다 수사하고 조사하고 소환을 그렇게 반복듯이 하잖아요. 갔다 온 지 얼마 있다가 또 부릅니까? 이번에 또 오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하자니까 안 된다고 이틀 똑같은 질문 계속하고 반복해서 그 시간 끌고. 전 진짜 이게 언론이 정말 제 느낌에 가끔 너무 공해에 해당 공해로 느껴질 정도로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뭐냐면 써내기 바쁜 무슨 박리담회예요? 내가 누가 많이 쓰나 개수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신들을 제가 보지만 외신들은 그렇게 하루에 수십 개가 올라오지 않아요. 아니, 기사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 저는 그 어느 우리 주류 언론을 봐도 소위 그러니까 이름 좀 있는 브랜드가 좀 있는 언론사 전 세계 어느 언론을 봐도 하루에 그렇게 수십 개씩 나오는 언론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한 기자가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 취재를 안 하는 거지. 취재를 하면 이렇게 못 써요. 취재를 하면 가서 현장 가봐야지, 인터뷰해야지, 사실관계 확인해야지,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하루에 하나 쓰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는 언론사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창피한 일이지. 단 외신에서 이거 약간 우리 언론사랑 비슷한 느낌의 보도자료 그냥 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보도들이 있어요. 뭐냐. 한국의 소식을 한국 언론사를 인용해서 보도할 때 딱 그 내용만 팩트만 얘기할 때 딱 왜 우리 언론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네. 근데 그런 기사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죠. 예,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게 기사의 정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기자면 취재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써야지 남이 뭐 써놓은 거 그대로 베끼거나 또는 보도자료 준 거 그대로 가서 쓸 것 같으면 뭐하러 기자가 필요 있어요. 기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댓글에 그런 얘기해요. AI를 해도 될 것 같은. AI가 대신해도 훨씬 잘할 것 같다고. 지금 AI로 기사 쓰는 경우 많아요. 어떤 것들이 주로 AI로 쓰냐면요. 날씨. 이건 정보만 집어넣으면 돼. 네. 포맷이 있잖아요. 네. 포맷에다가 오늘 최고 온도, 최저 온도, 뭐 바람 이것만 딱 집어넣으면 AI가 만들고요. 또 하나는 스포츠 결과.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교수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금 사건들 있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다 그냥 팩트만 넣는 거예요. AI한테 다 팩트만 알려주고 AI한테 자 관련해서 기사 뽑아봐. 예. 그러면 어떤 기사가 나올까? 팩트만 넣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던 거 말고 네. 진짜 팩트. 진짜 사실만 넣고. 사실만 넣으면 이재명을 조사했더니 죄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저는 나 약간 그런 언론사 차리고 싶은데. AI 언론사? AI 언론사. 그것도 괜찮네요. 사실만 넣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계속 기사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는 AI 언론사입니다. 저희가 훨씬 더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 보여줄 수 있다. 사업하실래요, 교수님? 나랑 동업할래? 자본금이 없어서. 아니 이거 근데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강남 8학군에 예. 잘나고 부잣집 사람들 금수저 위주로 구성될 바에야 기자들이 저는 AI 언론사를 여기저기서 만들어라. 그래서 경쟁을 시키자. 결국 독자들이 선택하게 하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00% 독자들은 AI 언론사를 선택할 것이다. 왜? 더 풍부하게 쓸 거거든요. 사실만 넣어도 AI가 훨씬 똑똑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AI가 점점점 기사를 쓰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취재하지 않는 내용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한 2, 3년 전부터 그 재판도 AI 판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야 그러니까 성폭행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AI가 판단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일전에 우리가 사법농단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지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검찰의 행태가 점점 더 극악해지고 있잖아요.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재판도 AI가 하는 게 더 낫겠는데? 라는 얘기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당신들의 자리가 진짜 까딱 잘못하면 정말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날이 정말 올 겁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네. 그래서 받아쓰기 하거나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 쓰는 행태가 계속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여러분의 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취재하고 사실관계 똑바로 확인하는 노력이 없으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예, 지난주에 제가 예.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영국 총리가 벌금 예. 냈어요? 네. 뭐 하다가요? 아니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이 예, 있었는데 자, 제가 또 이게 저희 전공 분야니까 전공 분야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자, 영국의 지금 총리는 누구냐면 리시 수넥이라고 해가지고 재무장관 출신의 예, 총리인데 이 사람이 어마무시한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를 뛰어넘는 그래요? 엄청 부자입니다. 특히 이제 와이프가 네. 부인이 인도 최고 재벌의 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부부의 합산 재산만 예. 1조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재산을 와이프가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혼하면 끝이네요. 인도 이혼은 안 하겠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리시 수넥이 워낙 본인 자체도 좀 금수저고 인도계입니다. 와이프도 워낙 범접할 수 없는 부자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을 잘 모르고 서민들과의 삶과 좀 동떨어진 행동을 해가지고 이게 언론에 상당히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워낙 유명한 총리이기도 한데 약간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전에 정몽준 후보가 고시원을 방문했을 그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고시원 방문했을 때 그 동공지진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서민의 삶을 모른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이 리시 수넥도 사실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되게 해맑아요. 그런 거에 눈치 보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인 이제 자기가 업무차 어딘가를 이동을 하면서 차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요. 본인이? 네, 본인이 라이브 방송. 내가 이렇게 사람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하는 총리야 라는 걸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저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어요. 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했군요. 지금. 안 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분은 우리 총리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구나 이런 털털한 모습이 목적이었는데 정작 국민들이 본 것은 안전벨트 안 했는데요?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안전벨트 안 해가지고 벌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거를요. 벌금을 부과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부과했는지 아십니까? 누가요? 경찰이 먼저 했어요. 왜냐? 그래요? 경찰의 업무 중 하나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딱 보고는 미착용하고 있네? 이러고는 벌금을 바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00파운드, 약 15만 원 정도. 근데 아까 다른 기사 하나는 75만 원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법원까지 갈 경우. 법원까지 갈 불복하고 경우에. 법원까지 갈 경우 76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벌금 부과되자마자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러면서 벌금 곧바로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 굉장한 공격의 빌미가 됐거든요. 이 수넥 총리가 예전에도 안전벨트를 안 매가지고 벌금을 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측에서 이거 상습적으로 안전벨트 안 매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기본적인 규칙도 무시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 자격이 있느냐. 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언론들이 그 부분을 잘 보도하지도 않을 않겠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으니 당연히 그 동영상 삭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수넥 총리는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정에서 놔두고 내가 잘못했다 실수 인정하고
그다음에 각 언론에서 비판하는 보도도 그대로 다 나오고 예. 그러면서 이 언론 보도들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이 부분도 친절하게 써줘요. 지난해 10월 영국 교통부 장관은 2021년 차량 탑승 도중 사망한 이 중 30%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며 벌점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총리가 안전벨트 안 맨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우리나라는 아마 이 분위기일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크게 질타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역시 친절하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짚어주는 그리고 지금 그 영국 정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얼마나 이렇게 벌점 고려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보도가 충분히 그렇게 받쳐줬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예. 한덕수 총리의 무단횡단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었죠? 네. 무단횡단했죠? 자, 빨간불에? 그 19일에 예. 지난달이죠. 예. 예, 이태원 녹사평역에 있는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 예. 위반 혐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시민들이 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용산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희정 평론가가 지난달이라고 얘기했던 건 저희가 녹화 시점이 1월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방송이 2월에 나가니까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 봐. 맞아. 예, 예, 예. 2월에 나가니까. 예. 예. 12월 19일이죠, 그러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일찍 녹화를 했습니다. 일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지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때 사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장면에서 시민들이 저기 상태가 어땠냐면 예. 차량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 다니는데 상황이었어요. 건너가 빨간불이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한 총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예. 거짓말을 했냐? 경찰이 통제해 줬다라고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명백히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 측에서도 이 신고를 받았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성실하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경찰이나 우리 보도는 예. 이 부분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마치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서 난리치는 식으로 예. 폄하했어요. 이 분위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총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보다 예. 무단횡단을 한 게 더 심각해요. 그렇죠. 심각하죠. 더 왜냐하면 다른 차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큰 피해를 끼칠 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총리가 안전벨트 안 맨 거야. 지 목숨 위험하게 한 거고 무단횡단을 한 거는 다른 차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위협하는 더 심각한 행위였는데 정작 우리 경찰이나 우리 정치권의 분위기는 그냥 뭐 그렇게 짜잘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 이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했나요? 사과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러니까 총리가 영국 총리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 경찰에서도 별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영국 관련해서는 경찰이 먼저 나서서. 발견하고 경찰이 먼저 부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이 처벌 문제를 사실 떠나가지고 설사 만약에 그 한 총리의 거짓말대로 경찰이 인소를 했던 거라면 차량 통제를 해줬던 거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총리라 하더라도 빨간불인데 지나가게 했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문제가 있는 당연히 거죠. 기다렸다가 파란불 때 지나가야죠. 무슨 왜요? 총리는 법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요. 왜요? 이런 법 규칙이나 이거 짜잘한 규칙들은 시민들은 이거 안 지키면 바로 벌금 딱지 묻니다. 경찰이 있는 앞에서 그러면 더더욱 바로 묻니다. 당연히 물죠. 근데 경찰이 나서가지고 이 규칙을 안 지키, 이분은 프리패스입니다 해줬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언론에서 이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먼저 짚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사소한 거 아니다 결코. 왜? 아이들에게 이런 거 보면 원래 높은 사람들은 이거 높은 사람이란 표현도 저는 쓰기 싫습니다.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있다고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작은 규칙일수록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규칙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니까 나라 전체가 왜 대통령도 무시하는데 왜 재산이 70억에 가까운 영부인도
건강보험료 7만 원밖에 안 냈는데 왜 내가 더 많이 내야 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제대로 지적도 안 하고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민감해지지 않고 둔해진다고 표현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둔해지고 네.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게 뭘 그런 것 가지고 투리를 잡아? 라는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치 입만 열면 법치를 얘기하잖아요.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입만 법과 열면. 공정. 예. 그런데 정작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안 지킨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외신까지 오늘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외신을 못했는데. 네,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빠르죠. 자, 문희정 평론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제가 네. 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 내가 말을 좀 적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미디어 백태클은 문희정 평론가의 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로감을 드리는 전혀.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그 언론의 잘못된 부분을 따끔하게 혼내주시는 문희정 평론가를 좋아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저 예. 스스로 굉장히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디선가 법 위반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시간 동안 또 과열차게 한 50분 됐군요. 50한 3분, 4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1시간 가까이 가열차게 달려와 봤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할 때까지 저널리즘의 원칙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미디어 백태클은 쭉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진을 계속해야만 우리나라 언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인식하실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 많이 공유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